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3일 화요일 오전 8시 29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예, 연휴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도 아침잠을 좀 늦게까지 잤습니다. 예, 연휴가 좋기는 좋습니다.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나라 거의 모든 그 신문이 그 노벨 의학상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드리면 그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노벨위원회는 202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커덜린 커리코 독일 바이오엔테크 수석 부사장과 드루와이스 미국 펜실버니아 의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mRNA가 어떻게 면역 체계와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꾼 획기적인 발견을 통해 현대 인류 건강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인 시계 전례 없는 속도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mRNA 백신을 발명한 사람 두 사람에게 노벨 의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나라 언론의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습니다. 물론 노벨 의학상 뭐 이런 것들을 수상하는 그런 기관의 발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mRNA 백신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 그리고 위험하다고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그냥 크게 조선일보가 제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에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mRNA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타다하는 겁니다. 자, 한 4월 전에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책이 프랑스 사람의 연구입니다. 이 책은 마법은 없었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즉 mRNA 백신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부작용만 있었다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의 연구입니다. 조금만 읽어드립니다. 한번 읽어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번지자 제약회사들은 너도나도 백신 개발에 나섰다. 코로나에 맞설 백신을 연구하고 찾아내고 개발하는 데 필요했던 시간은 약 10개월, 그 신속함은 경이적인 수준이었다. 프랑스 엠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렇게 외쳤다. 희망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바로 이 백신 속에 있습니다라고 외쳤다. 백신이 나오자 마크롱 대통령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은 백신만이 구세주라며 주사 맞기를 권유했다. 백신 접종은 곧 열풍으로 번졌다. 그 결과 코로나는 사라졌을까? 프랑스 유전학자 알렉상드라 앙리옹은 그렇지 않다 라고 말한다. 그는 최근 번역돼 출간된 마법은 없었다 에서 백신은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지도 못했고 사람이 죽는 것을 막아내지도 못했다. 저자는 책에서 여러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백신 무용론을 펼쳤다. 미국 보건부가 2020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78만 명의 은퇴자를 조사한 결과 백신 보호 기능은 평균 86.9에서 4.3으로 떨어졌다. 그 뒤에도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드릴까요? 뒤에도 이게 mRNA가 굉장히 위험하다. mRNA 백신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버드대와 존스 홉킨스대 과학자들은 18에서 29세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코로나19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98배가량 더 위험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즉 심근염, 눈에 띄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히면서 백신이 유발한 피해는 공중보건의 이점을 상쇄할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학교에 보고된 코로나 백신 부작용은 월경장애, 혈소판 감소, 면역장애, 심근염, 신장 손상, 치매 등 20여 종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처럼 부작용이 속출한 이유는 코로나 백신이 mRNA 방식으로 만들어서 각종 자기 면역 질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기 면역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사로 잠깐 돌아가면요. 특히 심근염이 눈에 띄는 부작용이었다.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목동 아파트에
바로 옆 단지에 잘 아시는 분이 백신을 맞고 사망하셨어요. 나이가 좀 젊은 분이었는데 심장 이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글쎄요, 이제 오늘 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문들이 저는 거의 신문들이 노벨 의학상 mRNA 백신의 노벨 수상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좀 글쎄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언론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기관이 발표하면 그냥 중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견해들을 들려주는 것, 보여주는 것이 언론의 본연의 목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누가 했다, 무슨 권위 있는 기관에서 발표했다 그러면 무조건 여기 조선일보 보면 오늘 조선일보 보면 완전히 이면에 걸쳐서 인류의 희망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류의 희망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선일보가 한 줄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조선일보만이 아닙니다. 예. 지금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들어갑니다. 중국하고 그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이상한 일이 있었죠. 어제도 일부 보도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중앙일보가 다시 크게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다음 포털 다음에서 중국 이열화가 92%나 됐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중국인이 한국 포털 사이트 개입 의혹이 또다시 정치권에 번졌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지난 1일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8강전에서 중국을 2대0으로 꺾은 가운데 포털 다음에서 중국을 응원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게 발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가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런데 다음에서는 죄송합니다. 응원하기. 누구나 중국을 응원하기가 92%, 한국 응원하는 게 8%입니다. 근데 중국뿐만 아니에요. 무슨 경기가 있었는가 하면 북한 응원하기. 대한민국 응원하기보다 북한 응원하기가 75%입니다. 대한민국 응원하기가 25, 북한은 75예요. 또 있어요. 여기 대한민국 응원은 9%, 홍콩 응원하기가 91%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다음은 우리나라 포털입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한국하고 경기를 해서 근데 중국 응원이 92%, 한국 응원이 8%. 물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는 경기를 안 했습니다만 북한하고 한국하고 했을 때 북한을 응원하는 사람이 75%, 홍콩하고 우리나라하고 경기를 안 했습니다. 91%.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 중앙일보 기사를 조금만 더 읽어드립니다. 이에 대해 다음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릭 응원은 로그인이나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해서 벌어진 일 같다고 말했다. 실제 중국인 다수가 참여한 게 아니라 특정 누군가가 장난으로 응원 횟수를 늘렸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위적으로 중국을 위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조작 방식은 링크를 공유해 응원을 누르는 이른바 좌표 찍기나 매크로 시스템 등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국 사이트에서 중국 편을 드는 의도가 뭐냐? 라는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다음에 조작들이 가담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고 박승정 의원이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국 포털에 중국 세력이 개입하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북한 개입까지 의심된다며 조작 세력을 반드시 색출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보도해드린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그 세계 지식 포럼이 열렸죠. 어떤 사람이 초대됐었냐? 이스라엘 전 모사드 원장이 초청돼서 연설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다. 해킹은 핵무기다. 그리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24회 세계 지식포럼 첫날인 12일 모사드 전 원장과의 대화에서 세계 최고 정보기관 중 하나로 꼽히는 이스라엘 모사드를 이끌었던 타미르 파르도 전 원장의 경고는 예사롭지 않다. 사이버 공격이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아직 완전히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다. 파르도 전 원장은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전략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해커들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회사에 진입하고자 할 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제 없다. 두꺼운 방화벽을 세우는 방식은 이제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딱 잘라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모사드 전 원장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세계적인 정부야. 모사드 원장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해킹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아, 두꺼운 방화벽을 막으면 막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 그건 없다라고.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야. 이스라엘 모사드 전 원장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요. 뭐냐.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들이 막을 수 있대. 좀 무모한 거 아니에요? 무모한 거 아니야? 이게 얘기했잖아요. 막을 수 있는 해커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다. 두꺼운 방화벽을 세우는 방식은 이제 무의미하다. 라고 모사드 전 원장이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는 아니 나는 막을 수 있어. 여러분 누구를 더 믿어요? 누구를 더 믿습니까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막을 수 있대. 자 박지원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선관위는 왜 멀쩡한 전자개표기를 바꿀까? 내년은 비례대표도 통과되는 걸 쓴다는 거다. 비례대표는 길잖아요. 이제 비례대표는 긴데 내년에는 그 긴 비례대표도 전자개표기가 쫙 개표할 수 있도록 전자개표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그 일본에 거주하시는 그 페이스북 저널리스트입니다. 히로시 가네시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제목은 선관위의 김용빈은 말하라 하는 겁니다. 선관위에서 제공받은 여론조사 대상자 명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빗발쳐도 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은 아무런 말이 없다. 김용빈은 과연 내부적으로 이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걸까? 확인하고도 침묵한다면 명단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맞는 것이다. 내부적으로 체크 후에 공정한 명단이 확인되었다면 공식 반박이나 설명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관위 내부 조직에 김용빈이가 정식 정하기 실패했거나 왕따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판사 출신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보고서 얼면 그런 줄 알아. 그게 우리나라 판사들의 문제입니다. 아니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별 명단을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했지만 여론조사기관에서 몰래 기존 독자 선별된 명단으로 바꿔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도 아니면 공정한 명단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30%대에서 머무르는 사실에 당황하고 있는 것일까? 선관위 내부와 외부의 그림자 부정선거 몸통 조직 간에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는 협잡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요. 마지막입니다. 선관위 내부와 외부의 그림자 부정선거 몸통 조직 간에 비밀리에 벌어지고 있는 협작에 대해 김용빈은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김용빈 씨 보고 말년에 망신당하지 말고 사표 내라는 그 조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월급을 얼마 받는지 모르지만 그건 김용빈 씨는 본인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능력 밖의 범인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말고 그냥 지금 사퇴하는 것이 본인의 앞날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제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화약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윤석열과 김용빈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그, 무기고, 즉, 화약고와 그 유류창고에는 절대로 성냥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금 컴퓨터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모사드 전 원장이 해킹은 절대 못 막는다. 방화벽 아무리 써도 소용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점점 컴퓨터로 의존하는 선거 쪽으로 가느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세계 전문가들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반대로 가느냐는 겁니다. 점점 더 전자개표기도 뭐 신용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사전투표는 세계에서 훌륭한 세이즈다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렇게 가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A라는 결과를 B로 바꿀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A라는 결과를 B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우리에게 유리해. 그런데 아무도 몰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들은 A라는 것을 B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거꾸로 B를 A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쉬운 일은 뭐냐면 A를 B로 바꾸거나 B를 A로 바꾸는 것보다 더 쉬운 거는 뭐냐면 선거 당일날 꼼짝없이 컴퓨터 시스템을 먹통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사전선거 들어가는데 사전선거 이틀이잖아요. 두 번째 날 먹통이야. 첫째 날 선거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결과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겠어요?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빈 씨는 물론 감옥에 가겠죠. 왜 위험한 일을 할까? 왜 위험한 일을 할까? 여러분, 저 공군이나 뭐 이런 데 다니신, 제대하신 분도 있는데요. 공군에서 항공기를 정비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어싱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자기 몸에 있는 정전기를 땅으로 뽑는 어싱봉을 손에 딱 만져서 몸의 정전기를 뺍니다. 미국의 주유소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주유를 하기 전에 자기 몸에 있는 전기를 땅으로 뽑는 어싱봉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거꾸로 가요, 거꾸로. 위험한 쪽으로 계속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민 씨는 지금 현재 그 업무가 자신의 업무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사임하는 것이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좋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은 A라는 결과를 B로 만들 수 있다 라고 밑에서 보고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다 간신이다. 그것들 다 간신이다. A를 B로 만드는 것보다 B를 A로 만들 수도 있고 A든 B든 완전히 선거 시스템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 그러면 내년 4월 11일 날 하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 이상해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화약을 쥐고 불 속으로 들어갈까? 그 엄청난 결과를 부하 검사들이 막아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윤석열 정부에게 명령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부정선거를 수사하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라는 슬로건으로 오늘 오후 2시에 커다란 시위가 있습니다. 자, 오늘이 10월 3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3일 또 8월 15일 이런 국경일에 최근에 이런 시위들이 많아졌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해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화면은 2020년 8월 15일 날, 2020년 8월 15일 날 그 행사입니다. 8.15 광화문 국민대회. 여기 보면 민경욱 전 의원도 나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8.15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기 전입니다. 그리고 이때 정치 방향으로 이 정광훈 목사 쪽에서 코로나를 확산시켰다 그래서 살인자다. 노영민이가 그랬나요? 살인자다라는 표현을 써서 극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상론은 통신심의하지 마 라고 쫓겨났습니다. 한 2주인가 3주 쫓겨났어요, 저도. 자, 제가 이런 왜 말씀드리냐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 들어서기 전에 집회에서는 4.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 수사라는 목소리가 높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잠깐만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2022년 개천절 행사입니다. 지난 1년 전 개천절 행사입니다. 행사를 했어요. 정광훈 목사 쪽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무슨 주장을 했느냐?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 국민대회 집회를 했어요. 여기서 4.15 부정선거 이야기는 빠졌습니다. 없다는 거죠. 즉 집회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문재인 정부 때는 4.15 부정선거 수사라고 주장을 집회에 나간 사람들은 했어요.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여러분 보셨듯이 아니에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대표인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 종로구청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1000만 서명의 국민집회를 열었다. 집회의 성격이 달라졌어요. 다시 정리 말씀드리면 문재인 때는 4.15 부정선거 수사해라. 근데 윤석열이 들어서고 난 뒤엔 싹 바뀌었어. 윤석열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 1000만인 서명을 해야 한다. 이런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정광훈 목사 쪽에서 주로 하고 있는 집회의 성격은 이렇습니다. 자유마을, 1000만인 서명, 그 다음에 주사파 척결, 윤석열 보호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윤석열을 위해서 보호해야 할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위험한 화약을 쥐고 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윤석열을 위한 길입니다. 아마 10월 9일인가에 또 아마 하는 것 같아요.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쪽에서 집회를 아마 그 집회에서도 4.15 부정선거 수사라는 얘기는 없을 겁니다. 근데 정말로 정광훈 목사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무엇을 주장해야 되는가 하면 4.15 부정선거로 수사하라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가장 대한민국에는 필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지요. 문재인 때와 지금 집회의 성격이 달라졌다. 근데 핵심을 빼놓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난 뒤에 집회에서는 핵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집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는 당장 부정선거 수사하라 하는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집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기왕 오늘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연휴니까 화요일입니다.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까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저 정당이 얼마나 뻘짓을 하는 정당인가, 저 정당이 얼마나 국민을 위하지 않는 엉터리 같은 정당인가에 관한 증언을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 있습니다. 찾았습니다. 이 기사는 2020년 9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8.15 2020년 8월 15일 집회, 그렇게 하고서는 막 집회 끝나고 나서는 막 문재인 정부가 정치 방향으로 막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했습니다. 감옥에 보내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 집회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로 방송통신위에서 한 2, 3주 동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5일이 지나고 그 뒤에 이제 10월 3일 집회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거기서 우리는 거기 10월 3일 그 개천절 집회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발표했다. 누가 발표했냐? 우리는 그거 반대한다. 이분이 김종인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8.15 집회에 2020년 8월 15일 그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확산시켰느냐? 증거 없습니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그 정치 방역에 가장 앞장선 사람이 오세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발했어요. 기소됐습니다. 아직도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오세훈입니다. 그래 놓고 10월 3일 날 개천절에는 우리는 시민들의 집회 이런 거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발표한 사람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런 정당이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정당을 믿고 우리가 산다고요? 우파라고요? 예, 저는 지금 4월 혁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 300여 명 되는 국회의원 중에 4.15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5.18을 헌법 조문이 너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내년 4월 10일 이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출마하십시오라는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을 통폐합했다고 준소정당을 통폐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인가요? 제가 민경욱과 오근호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분이 이 성명문에 가담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근호 대표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공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일부분만, 제 마지막 부분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상로 박사의 공개적인 정당 참여 요청에 대하여 이상로 박사의 공개적인 정당 참여에 대한 답을 방송으로 할지 글로 할지 고민이었으나 글이 오히려 명확할 것 같다. 나는 옳다 생각하는 일에 참여를 주저하거나 몸값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내가 참여를 한다면 적당하게 현실에 안주하거나 타협하는 정치, 패배하는 정치를 답습하기는 싫다. 옳고 바른 길이 있다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일시적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긴 안목으로 그 길을 가야 한다고 믿는다.
희생 없는 성취는 희생 없는 성취, 승리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하는데 함께하는 구성원들에게 이런 공통된 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3년 10월 11일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요 강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다. 나는 어떤 형태로든 내년 총선에 참여하여 선거 범죄, 검사, 판사, 범죄 6공화국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선거가 있는 7공화국으로 넘어갈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상로 박사의 제안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보궐선거가 끝나면 곧 만나서 정당 참여와 내년 총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생각입니다. 라고 하는 오근호 대표의 공개적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길은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적은 금액의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이야기가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 분이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을 보내주셨고요. 예, 심장 질환 환자들이 백신 접종 이후로 엄청나게 늘어났죠.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목동 옆동에, 옆단지에 그분도 백신 맞고 심장병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모사드 역시 중국 비밀 간첩 기관과 마찬가지들이죠. 예. 해킹하는 거예요. 제가 왜 모사드 전 원장의 글을 소개해드리냐. 모사드도 해킹한다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해킹 안 하는 정보기관 없어요. 다 해요.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만 막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친다는 거죠. 그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댓글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요. 4.15는 해킹이 아니고 선관위 내부자 범죄입니다. 근데 자꾸 외부 해킹을 포커스에 두면 선관위에게 면죄부를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일단 선관위가 저지른 4.15 수사부터 해야 한다는 게 급합니다 하는 겁니다. 네. 이 일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해야 하죠. 자,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이 연휴 마지막입니다. 좀 연휴가 길긴 길었습니다. 예, 내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